당장 여기서 썩 꺼져. 당신들 같은 도둑은 여기서 장사 못해. 재래시장에서 30년간 국밥집을 운영해온 복내 할머니. 어느 날 갑자기 손녀와 함께 시장 한복판에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경쟁업체 사장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고 모두가 등을 돌리는 그 순간 검은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식품업계 서열 1위 태수푸드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 그 순간부터 이 시장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회장은 왜 시장 한복판에 나타났고 대체 그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할머니와 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시다면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재래시장 입구에 위치한 작은 국밥집에서 불이 켜집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각이지만 복내는 벌써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커다란 솥에서 사골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주방 안에 따뜻한 김이 가득 차오릅니다. 복내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봅니다. 혀끝에 닿는 깊은 맛을 음미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도 괜찮은 맛이 나왔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민지한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더 먹여야지. 복내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국물을 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손녀 민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32살이 된 민지는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었지만 복내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민지가 2살이던 그해 겨울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1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민지의 부모님은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내의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복내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오열하며 어린 민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를 찾으며 보채는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내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꼭 지켜내겠다고. 그날부터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이제 32살이 되었고 대기업 식품회사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복내는 그 사실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늘 미안했습니다. 민지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 같아서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민지가 주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회사 출근 전에 식당 일을 돕기 위해 일찍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너는 회사 일만 해도 되는데 왜 매번 이렇게 일찍 오는 거야? 할머니 혼자 이 무거운 일 다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민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부엌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복내는 그런 민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 엄마 아빠 대신에 이 할미가 끝까지 너 지켜줄 거야. 복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는 복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평생 지켜드릴 거예요. 우리 둘이 힘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해장국 하나요. 할머니, 오늘도 국물 맛 좋네요. 손님들의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웁니다. 복내는 정신없이 손님들을 응대하며 국을 퍼냈습니다. 민지도 옆에서 반찬을 나르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복내의 식당은 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이 6개뿐인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인심과 맛은 전국 최고라며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는 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국물만 정성 들여서 똑바로 끓이면 먹어본 사람은 다시 찾아온다니까. 복내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번 복내의 국물을 먹어본 사람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복내의 국밥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 할머니 국밥은 뭔가 달라.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야. 맞아.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 복내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 쑥스러워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를. 그냥 성의껏 만들었을 뿐인데. 하지만 복내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식당 벽 한편에는 낡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지역신문에 실렸던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액자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복내와 그 옆에 서 있는 한 청년이 보였습니다. 청년은 수줍게 웃고 있었고 복내는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가끔 그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속 남자분은 누구예요? 옛날에 우리 식당에서 일했던 청년이야. 참 착한 사람이었지. 복내는 그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내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30년도 더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복내는 40대 중반이었고 그 청년은 30살이었습니다. 복내는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청년도 함께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신문 기자가 우연히 그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었고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그 신문을 보고는 복내를 알아보고는 사진을 확대해서 액자로 만들어 선물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데 기념으로 간직하세요. 복내는 그 선물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래서 식당 벽에 소중히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 청년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잘 살고 있을까?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 복내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복내는 그 청년에게 밥을 먹이고 요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인연이 끊겼습니다. 복내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던 날이었습니다. 복내는 황급히 서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청년에게 가게 열쇠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미안하다. 급한 일이 생겨서 서울에 좀 다녀와야겠어. 가게는 당분간 내가 맡아서 해줄 수 있겠니?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머니. 제가 잘 지킬게요. 하지만 복내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상태가 너무 위중했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식당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복내는 어린 민지를 돌보며 서울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태수는 복내에게 매일 연락을 시도했지만 복내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복내는 아들과 며느리를 잃은 충격으로 장례식장에서 울부짖다 핸드폰을 놓쳐 잃어버리고 어린 손녀를 돌보며 아들과 며느리의 흔적을 혼자 정리하느라 몇 달 동안 정신없이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사이 착한 건물주의 배려로 무상임대로 운영하며
식당이 있던 곳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나중에 내려가 보니 건물은 철거되었습니다. 그렇게 청년과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복내는 그 청년에게 제대로 된 인사도 감사의 말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복내의 마음속에 늘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민지는 회사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회사 가야 해요. 오늘 저녁에는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밥은 꼭 챙겨 먹고. 민지는 복내의 볼에 뽀뽀를 하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복내는 민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지는 회사에서 일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복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회사에서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자세히 밝히지 않는다는 것을요. 부모 없고 가난한 시장집 딸이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두려워하는 민지의 마음을 복내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내에게는 조금 슬펐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미안하구나, 민지야. 복내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민지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인 도연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연은 민지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였고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도연이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도연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후광 없이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민지는 도연을 만날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도연은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지는 언젠가 도연을 할머니께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식당은 점심 손님들로 다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복내는 쉴 틈 없이 국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지만 복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힘드시면 좀 쉬세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내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허리는 조금 아팠고 다리도 무거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복내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대학 다닐 때는 학비가 필요했고 지금은 민지가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돈을 모아주고 싶었습니다. 이 할미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으니까. 복내는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지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민지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손님 많으셨어요? 응, 오늘도 바빴어. 그럼 제가 설거지 다 할게요. 할머니는 좀 쉬세요. 민지는 복내를 의자에 앉히고 혼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복내는 민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복내는 민지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민지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민지와 복내는 함께 식당을 정리하고 2층에 있는 작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너도 고생했어, 민지야.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보는 것보다 서로의 곁에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복내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지야, 너 요즘 회사에서 일 잘 되고 있어? 네, 할머니. 최근에 새로운 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너 정말 대견해. 민지는 복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잖아요.
복례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민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살아라.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작은 식당과 작은 집이었지만 그곳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복례와 민지, 두 사람만의 세상은 작았지만 그 어느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대기업 식품회사 태수푸드의 회장실, 강태수는 높은 빌딩 꼭대기층에 위치한 넓은 사무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태수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60평생을 살면서 태수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가난한 청년에서 대기업 회장이 되기까지 그는 수많은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 뒤에는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태수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죽고 싶었지. 태수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태수가 30살이던 그 해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부도가 나고 빚쟁이들이 집 앞에 몰려왔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렸고 도와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말기암에 걸렸습니다. 병원비조차 없었던 태수 가족은 아버지가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빠, 조금만 더 버텨요. 제가 돈 구해올게요. 하지만 태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력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는 곧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밤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고 제대로 먹지도 눕지도 않았습니다. 태수는 어머니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마저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어머니는 태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집을 나갔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를 걷다가 뺑소니 차량에 치였습니다. 태수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어머니, 태수의 비명이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모두 잃은 태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그는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몸에 걸친 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굶으며 거리를 헤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해갔고 아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죽는 게 나을까? 태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는 재래시장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배는 너무 고파서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대로 얼어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복의 청년, 정신 차려봐. 누군가 태수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태수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앞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러다 얼어 죽겠어. 일어나봐. 여자는 태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태수는 비틀거렸습니다. 이리 와. 밥 먹어. 여자는 태수를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복례였습니다. 복례는 태수를 식당 구석 자리에 앉히고 뜨거운 해장국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먹어. 배고프지? 태수는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뜨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차가웠던 몸이 조금씩 녹았습니다. 복내는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배고픔은 죄가 아니야.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는 건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야. 태수는 국을 다 먹고 나서 복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밥값을 하겠습니다. 뭐든지 시키세요. 복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값은 필요 없어. 그냥 가. 하지만 태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공짜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제발 일을 시켜주세요. 복내는 태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설거지나 해줘. 그날부터 태수는 복내의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복내는 태수에게 밥을 먹였고 잠잘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복내는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청년, 그냥 이대로 살 거야?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복내는 태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가진 게 없으면 만들면 되지. 굶지 말게. 내가 가진 게 별거는 없지만 밥하는 법은 가르쳐 줄게. 그날부터 복내는 태수에게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국물 내는 법, 재료 손질하는 법, 불 조절하는 법. 복내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태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야. 마음이야.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해. 태수는 복내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복내의 식당에서 점점 능숙해졌고 손님들도 태수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복내에게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병원이에요. 큰일 났어요. 아드님과 며느님 교통사고예요. 복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복내는 태수를 불렀습니다. 미안한데 서울에 급히 가봐야겠어.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큰 사고를 당했대. 태수는 놀랐습니다. 어서 가세요. 걱정 마시고요. 복내는 떨리는 손으로 가게 열쇠를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가게는 자네가 좀 맡아줘. 금방 돌아올게. 걱정 마세요, 아주머니. 제가 잘 지킬게요. 복내는 황급히 짐을 챙겨 서울로 떠났습니다. 태수는 복내가 돌아올 때까지 가게를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복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서울에 사는 복내의 아들 연락처를 알지 못했고 복내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태수는 복내의 식당을 운영하며 요리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찾아왔고 태수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 재개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식당이 있던 건물 전체가 철거될 예정이었습니다. 태수는 복내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식당은 허물어졌고 태수는 복내와의 인연이 끊겼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태수는 무너진 건물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 태수는 복내에게 배운 요리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곳에서 작은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태수의 음식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복내가 독거노인들을 위해 해장국을 봉지에 담아 가게 앞 가판대에 놓아두던 것을 기억한 태수는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파우치에 담긴 해장국을 개발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마음을 담은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태수의 제품은 대박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간편하면서도 정성이 담긴 해장국을 사랑했습니다. 태수는 회사를 차리고 점점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는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도연이 태어났고 태수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희귀병이었고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최선을 다했지만 아내는 도연이 5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가지 마. 제발. 태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도연이 잘 부탁해요. 우리 아들, 행복하게 키워줘요. 그날 이후 태수는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회사 일도 바빴지만 도연에게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후회가 있었습니다. 도연에게 든든한 가족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처럼 외롭게 살게 할 수는 없어. 도연이만은 가족이 많은 집안,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해. 태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태수는 회장실에서 젊은 시절의 사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태수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늘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복례에게 제대로 된 인사도 보답도 하지 못한 채 인연이 끊겼다는 사실이 평생의 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아주머니를 다시 만나면 꼭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하지만 태수는 복례를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복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드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도연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33세 도연은 아버지를 닮아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태수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귀는 사람? 도연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밝게 웃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태수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여자는 예쁘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인지 말해보거라. 서민지입니다. 우리 회사 연구원이에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은?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태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네, 아버지. 태수는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안 된다. 도연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태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도 없고 배경도 없는 여자와는 결혼할 수 없다. 아버지, 민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다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는 이 회사를 이어받을 사람이야. 든든한 가족이 있는 집안과 혼인해야 해.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이 뭔지 아세요? 태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다. 내가 외롭게 살았던 것처럼 너까지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어. 저는 아버지와 다릅니다. 도연은 소리쳤습니다. 태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르지 않다. 가족이 없는 사람에게 내 아들을 맡길 수는 없어.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버지, 실망했습니다. 도연은 돌아서서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태수는 빈 회장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태수는 자신의 결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도연만은 자신처럼 외롭게 살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태수와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둘 사이의 냉전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태수는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연이 녀석? 정말 고집이 세. 하지만 태수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도연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도연아, 오늘 저녁에 집에 와라. 무슨 일이신데요? 와보면 안다. 전화는 짧게 끊겼습니다. 밤 8시 도연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도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도연은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아버지 말 좀 들어봐라. 들을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생각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라는 겁니까? 태수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가족이 필요하다고. 너는 나처럼 혼자가 되면 안 돼. 도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는 대체 뭘 아십니까? 민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시면서. 알 필요 없어. 집안 배경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아버지도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내가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건 아버지 생각일 뿐입니다. 저는 민지와 함께라면 어떤 고생도 할 수 있어요. 도연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제 집에 갑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태수는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태수는 자신의 결정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태수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서민지라는 직원에 대해 조사해. 왜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구개발팀에 있는 서민지. 우리 도연이가 만나고 있는 여자야.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서민지 연구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태수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름 서민지, 나이 32살, 직책 연구개발팀 선임연구원. 태수는 계속 읽었습니다. 부모 교통사고로 사망, 보호자 할머니. 태수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넘겼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가던 태수의 눈이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최근 업적 신제품 해장국 레시피 개발 1등 공신. 근무평가 최고 등급. 태수는 놀라서 비서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네, 회장님. 최근 유명 호텔 30여 곳에 납품하게 된 신제품 해장국의 핵심 개발자가 서민지 연구원입니다.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유능해? 네, 회장님. 회사 내에서도 인정받는 인재입니다. 태수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가난하고 배경도 없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 돼. 가족이 없다는 건 변함없어.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지? 서민지 연구원의 주소가 재래시장에 있는 국밥집입니다. 태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국밥집? 네. 할머니께서 운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수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소를 알려줘. 네, 회장님. 비서가 주소를 적어 건넸습니다. 태수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수는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주소로 가자.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는 재래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근처에 도착하자 태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혼자 걸어갈게. 태수는 천천히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상인들의 호객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태수는 주소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작은 국밥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태수는 먼 발치에서 식당을 바라봤습니다. 식당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손님이 이렇게 많아? 태수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식당 창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이 국물 맛이 정말 끝내줘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요? 에이, 그냥 정성껏 끓인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정말 특별해요. 요즘 유명 호텔에서 파는 해장국이랑 맛이 거의 똑같은데요? 태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호텔 해장국이요? 그게 뭔데요? 할머니, 모르세요? 요즘 대박난 제품이에요. 태수푸드에서 만든 건데 맛이 정말 좋아서 유명해졌어요. 태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이랑 맛이 비슷하다고? 손님들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할머니 국밥이 그거랑 비슷한 맛이에요. 정말 신기해. 태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서민지가 회사 레시피를 빼돌린 건가? 태수는 의심의 눈초리로 식당을 바라봤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어. 태수는 조용히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해장국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나옵니다. 할머니는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수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힐끗 봤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해장국을 들고 왔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태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맛은 피가 역류하듯 손이 떨렸습니다.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국물을 다시 한번 맛봤습니다. 이건 분명히 태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맛은 자신이 개발한 제품의 원형이었습니다. 30년 전 그 할머니에게서 배운 국물의 맛이었습니다. 설마 이럴 수가. 태수는 고개를 들어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허리를 굽혀 국을 젓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분이실까? 태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맛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태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액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그때 그 사진.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날 지역신문 기자가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복내와 젊은 자신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아주머니였구나. 태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찾고 싶었는데 이렇게 가까이 계셨다니. 태수는 액자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이 사진을 간직하고 계셨구나. 저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태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내는 여전히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을 대하는 복내의 모습은 3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태수는 복내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인사를 해야 하지? 30년 동안 찾아뵙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지? 태수는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제대로 된 인사도 감사의 말씀도 전하지 못한 채 30년이 지나버렸어. 태수는 차마 복내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국값을 테이블에 놓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태수는 한참을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게 찾아뵙게 되어서. 태수는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식당 밖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복내 식당 앞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거 여기 갖다 놔. 손님들이 못 지나가게. 알았어. 이렇게 하면 저 할매 장사 못할 거야. 태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대체 무슨 짓이야? 태수는 조금 더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수상한 남자 한 명이 경쟁식당 사장과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자네, 오늘 제대로 해줘야 해. 돈은 넉넉히 줄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제가 완벽하게 처리할 테니까. 수상한 남자는 복내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뒤따라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몇 분 후 식당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배가 아파. 이 집 음식 먹고 탈났어. 태수는 급히 식당 안을 바라봤습니다. 수상한 남자가 바닥에 구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배가 아파 죽겠어. 식중독이야. 이 집 음식 먹고 식중독 걸렸어. 손님들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복내는 당황하며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병원비 내놔. 당장 병원비 내놔. 복내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복내는 돈을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는 돈을 받아들고 급히 식당을 나갔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태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감히 아주머니한테 이런 짓을. 태수는 식당 밖으로 나와 경쟁식당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사장은 음흉하게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슬슬 저 할매도 끝이겠지. 태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절대 그냥 두지 않겠어. 태수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식당과 주변 상가를 모두 조사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낱낱이 파악해서 보고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태수는 복내 식당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복내는 식당 안에서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30년 전에 받은 은혜. 이제라도 갚겠습니다. 태수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식당에서 힘없이 앉아있던 모습,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태수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30년 동안 찾고 싶었는데 이제야 찾았어. 그런데 아주머니는 저렇게 힘든 일을 겪고 계시다니. 태수는 주먹으로 창문을 쳤습니다.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아주머니를 괴롭히는 놈들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다음 날 아침 비서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어제 지시하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해봐. 비서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복례 할머니의 식당은 최근 몇 달 동안 심각한 영업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경쟁 식당 사장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먼저 음식물 쓰레기통을 복례 할머니 식당 앞에 갖다 놓아서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손님을 매수해서 식중독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거는? 녹취록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경쟁 식당 사장이 가짜 손님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도 확인했습니다. 태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놈이 누구야? 상가 내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김철수라는 자입니다. 복례 할머니 식당 때문에 손님이 줄어들자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태수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비열한 놈. 감히 아주머니한테.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 인터넷에 복례 할머니 식당에 대한 악성 댓글과 거짓 리뷰가 대량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수는 비서에게서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복례 식당을 비난하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집 저가 재료 쓰면서 좋은 재료라고 거짓말함. 식중독 걸린 집. 절대 가지 마세요. 시장 더럽히는 국밥집. 태수는 화면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것들도 다 조작이지? 네, 회장님. 같은 아이디로 여러 개의 리뷰를 지속적으로 작성한 흔적이 있습니다. 경쟁식당 사장이 돈을 주고 사람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수는 태블릿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손님들이 계속 찾아온다고 했지? 네, 오래된 단골 손님들은 복례 할머니를 믿고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손님은 확실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계속 지켜봐. 그리고 모든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해둬.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나가고 태수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주머니, 이런 일을 겪고 계셨군요. 태수는 복례를 직접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찾아뵈어야 해. 그리고 아주머니를 괴롭히는 놈들을 확실하게 처리해야 해.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회사에 익명의 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내용은 민지가 회사 레시피를 할머니의 식당에 빼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비서가 급히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민지 연구원에 대한 투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사 레시피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내용입니다. 태수는 투서 내용을 읽었습니다. 서민지 연구원이 회사의 핵심 레시피를 자신의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빼돌렸습니다.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는 투서를 구겨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회장님, 회사 규정상 투서가 들어오면 감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태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형식적으로라도 감사를 진행해. 하지만 공정하게 해. 알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지는 회사로부터 소환을 받았습니다. 감사실에 들어선 민지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서민지 연구원 앉으세요. 민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민지 연구원, 귀하의 할머니께서 재래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 식당의 해장국 맛이 우리 회사 제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회사 레시피를 유출한 적 없습니다. 그럼 왜 맛이 비슷한 겁니까? 민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민지도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회사 제품의 맛이 할머니 국밥 맛과 비슷하다는 것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팀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귀하는 해당 제품의 핵심 개발자입니다. 민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회사 레시피를 유출한 적이 없습니다. 할머니께는 회사 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린 적도 없습니다. 감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민지는 매일 감사실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서민지 연구원이 회사 레시피를 빼돌렸대. 정말? 그래서 감사받고 있는 거구나. 착해 보였는데 사람 겉모습만으로는 모르는 거야. 민지는 회사에서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지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할머니가 알면 너무 걱정하실 거야. 어느 날 저녁 민지는 식당에 돌아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복내는 민지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눈치챘습니다. 민지야, 무슨 일 있어? 요즘 표정이 안 좋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복내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면 할머니한테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민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민지는 회사를 일찍 나와 할머니 식당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녁 장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갑자기 식당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식당은 사기꾼입니다. 민지와 복내는 놀라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쟁식당 사장 김철수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 집 손녀가 대기업에 다니면서 회사 레시피를 훔쳐서 이 식당에 줬습니다. 복내는 당황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김철수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당신 손녀가 태수푸드에 다니잖아요. 그 회사 제품이랑 당신네 국밥 맛이 똑같다는 거 다들 알아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그럼 레시피를 훔친 거야? 그렇게 장사한 거였구나. 민지는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김철수는 민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다 있어요. 당신 지금 회사에서 감사받고 있잖아요. 민지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복내는 놀라서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민지야, 그게 무슨 소리야?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김철수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사 것을 훔쳐서 할머니한테 준 겁니다. 이런 부정직한 사람들이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례는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지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김철수는 복례 할머니네 해장국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장 이 시장에서 꺼져야 합니다. 김철수가 복례 앞에다가 해장국을 끼얹으려는 순간 민지가 할머니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할머니, 해장국이 민지와 복례 앞으로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으악! 두 사람은 해장국이 쏟아지자 뒤집어 쓰고 비틀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지는 옷에 해장국을 뒤집어 쓴 채로 할머니를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복례도 민지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괜찮아. 김철수는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장을 더럽히고 있어요. 당장 꺼져요.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때였습니다. 그만하시지.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강태수 회장이었습니다. 김철수는 태수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끼어들어요? 태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태수푸드의 회장이요. 김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민지는 놀라서 태수를 쳐다봤습니다. 회장님이 왜 여기에? 태수는 김철수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방금 한 말 다시 한번 해보시오. 김철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저는 태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레시피를 훔쳤다고 했지? 서민지 연구원이 우리 회사 레시피를 훔쳤다고? 그렇게 소문이. 태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레시피는 우리 회사 것이 아니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수는 복례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해장국을 뒤집어 쓴 채로 젖어 떨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국물은 30년 전부터 복례 할머니께서 만들어 오신 것이요. 복례는 태수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태수는 복례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 저 기억하십니까? 30년 전 아주머니 식당에서 일했던 청년입니다. 복례는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 그 청년? 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네, 저입니다.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복례는 태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당신이 그 청년이 맞아요? 네, 아주머니. 민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할머니를 아신다고? 태수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로 와. 그리고 담요와 따뜻한 차도 가져와. 태수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민지와 복례에게 건넸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걸치세요.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재킷을 받았습니다. 태수는 김철수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당신, 각오하시오. 태수와 복례가 서로를 확인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철수는 점점 창백해진 얼굴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설마 저 할매가 회장이랑 아는 사이였어? 김철수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태수의 비서와 경호원들이 도착해서
그를 에워쌌습니다. 어디 가려고 하십니까? 비서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저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태수는 김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오해라고 했습니까? 그게, 태수는 비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비서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김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증거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짜 손님 매수 녹취록, 음식물 쓰레기통 이동 목격자 진술, 악성 댓글 작성 증거, 돈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건 태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복례 할머니를 괴롭힌 모든 증거입니다. 영업방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기. 죄목이 참 많군요. 김철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태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봐주라고요? 당신이 아주머니와 손녀에게 물을 끼얹을 때는 생각 안 했습니까? 그건 제가 정신이 없어서 부정직하다고 욕할 때는요? 식중독 조작할 때는요? 악성 댓글 달게 할 때는요? 김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고 민사소송도 준비해.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철수는 태수의 발에 매달렸습니다. 회장님, 제발요. 저한테 가족이 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태수는 김철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요? 복례 할머니한테도 소중한 손녀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손녀에게 거짓 누명을 씌웠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수는 복례를 돌아봤습니다. 아주머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을 용서하시겠습니까? 복례는 김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김철수는 복례에게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할머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복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김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도 먹고 살려고 그랬겠죠.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남을 해치면서 성공하려는 건 결국 자신도 해치는 일입니다. 복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민지한테 한 짓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김철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원들이 김철수를 데리고 갔습니다. 김철수는 끌려가면서 계속 용서를 빌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식당 앞에는 태수, 복례, 민지만 남았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담요를 복례와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담요를 두르고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저희 할머니를 아시는 겁니까?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복례 할머니는 내 은인이시지. 민지는 눈이 커졌습니다. 은인이라고요? 태수는 복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내가 죽을 만큼 힘들 때 복례 할머니께서 나를 살려주셨지. 밥을 주시고 요리를 가르쳐 주셨소.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할머니 식당 벽에 걸린 사진 속 청년이 바로 나요. 민지는 입을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제품의 레시피는? 태수는 웃었습니다. 복례 할머니께 배운 것이지. 당신이 레시피를 훔친 게 아니라 내가 할머니의 레시피를 배워서 제품을 만든 거지.
민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럼 전 누명을 쓴 게 맞는 거죠?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고. 복례는 민지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해결됐어. 태수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회사에 연락해. 서민지 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즉시 중단하고 누명을 쓴 것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작성해. 그리고 회사 게시판에 공지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민지는 고개를 들어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머니께 빚진 것을 조금이나마 갚는 것뿐이니. 복례는 태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아주머니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요리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복례는 놀라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회사를 만들었다고요? 네. 아주머니께서 독거노인들에게 해장국을 봉지에 담아 나눠주시던 것 기억하십니까?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죠. 그때 당신도 나랑 같이 봉사했었지. 맞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담아서 파우치 해장국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따뜻한 국물을 먹을 수 있도록. 복례는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 아주머니.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당신이 잘 사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보답이야. 세 사람은 감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민지야. 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은 민지에게 연락했다가 갑자기 전화가 끊기자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도연은 민지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는 도연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 씨. 도연은 민지가 젖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왜 옷이 이렇게 젖었어? 민지는 도연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 무서웠어. 도연은 민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좀 더 일찍 올걸. 태수는 아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도연아? 도연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왜 여기에? 민지는 도연의 품에서 벗어나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도연 씨, 회장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 도연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나 사실 말하려고 했어. 민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설마 당신 회장님 아들이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말할 타이밍을 못 찾았어.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복례도 놀라서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민지가 만나는 사람이 회장님 아드님이었다니. 태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민지입니다. 태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 있다. 도연은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 알고 있었어. 민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잠깐, 그럼 아버님이 우리 결혼을 반대하셨다는 게
태수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랬다네. 내가 잘못 생각했었네.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도연 씨가 그렇게 어두웠었군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아. 그리고 서민지 연구원. 내가 정말 부끄럽구나. 복례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우리 민지랑 도연이의 결혼을 반대하셨다는 말씀이세요? 태수는 복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서민지 연구원이 가족이 없고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복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지가 힘들어했구나. 태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좁게 생각했습니다. 복례 할머니의 손녀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도연 씨가 회장님 아들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같은 회사 동료로만 알고 있었어요. 도연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민지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나는 아버지의 후광 없이 내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어. 그래서 회사에서 내 신분을 숨겼어. 민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어. 도연은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그냥 집안이 좀 특별할 뿐이지. 태수는 복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복례 할머니의 손녀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복례는 태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아주머니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보다 더 좋은 인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례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민지는 도연을 바라보고 다시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도연은 민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지야, 나는 진심이야. 내가 누구든 나는 너를 사랑해.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는 복례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 아들과 손녀를 위해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민지가 결정할 일이에요. 저는 민지가 행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태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이어진 인연.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얽힌 새로운 인연.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진심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복례의 식당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김철수가 경찰에 연행된 후 상가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복례 할머니가 대기업 회장의 은인이라는 것, 그리고 민지가 누명을 벗었다는 것까지. 손님들은 오히려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 일을 당하시고도 꿋꿋하게 장사하시는 것 보니 존경스러워요. 복례는 손님들에게 감사하며 정성껏 국을 끓였습니다. 민지도 퇴근 후 식당을 도우며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복례에게 법원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민지야, 이게 뭐야? 민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소장이에요. 소장? 그게 뭔데?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었습니다. 김철수가 우리를 고소했어요.
복례는 놀라서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민지는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명예훼손, 무고죄, 업무방해. 김철수가 오히려 우리를 고소했어요. 회장님이 자기를 모함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복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민지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 씨, 큰일 났어. 그날 저녁 태수와 도연이 복례의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태수는 소장을 읽어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비열한 놈이. 도연도 분노에 떨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증거가 다 있었잖아요. 태수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철수가 우리를 역고소했다. 어떻게 된 거야?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김철수가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거 조작이라고? 네. 녹취록이 편집된 것이고 목격자들도 우리가 매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복례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수는 복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머니.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다음 날 인터넷에는 김철수의 인터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재벌의 횡포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영세 상인의 절규. 기사에는 김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장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기업 회장이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어요. 증거도 조작하고 저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복례 할머니와 강태수 회장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며 이번 사건은 시장 상인이 재벌 인맥을 이용해 경쟁 업체를 제거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지는 기사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완전히 거짓말인데. 도연은 민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진실은 밝혀질 거야. 하지만 여론은 빠르게 김철수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재벌의 횡포다. 영세 상인을 괴롭히는 대기업. 돈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세상. 댓글들이 달렸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태수푸드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회사에도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태수푸드 불매운동합니다. 이런 비양심적인 회사는 망해야 합니다. 민지는 회사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서민지 연구원. 이번에는 진짜 큰일 난 것 같아. 회장님이랑 연루되어서 언론에서 난리야. 민지는 책상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저녁에 민지는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식당 앞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복례는 텅 빈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야, 오늘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어. 민지는 복례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복례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태수와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김철수는 경험 많은 변호사를 고용했고 언론 플레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복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는 건가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증거가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하지만 태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김철수와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재판관에게 호소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장사하던 사람입니다. 복내 할머니 식당과 경쟁하긴 했지만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습니다. 김철수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녹취록은 편집된 것이고 목격자들은 돈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것입니다. 태수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합니다. 피고인은 가짜 손님을 매수했고 악성 댓글을 작성하도록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김철수의 변호사는 비웃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원고는 대기업 회장입니다. 얼마든지 증거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과 재력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복내와 민지는 불안하게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재판관은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한 달 후로 지정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내는 힘없이 법정을 나왔습니다. 한 달이나.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민지는 복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민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날 밤 식당에는 여전히 손님이 없었습니다. 복내는 텅 빈 식당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오래 장사했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민지는 복내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이길 거예요.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해장국 하나 주세요. 복내는 놀라서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손님, 저희 식당 소문 들으셨을 텐데.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문이 어떻든 저는 할머니 국밥이 좋아서 온 겁니다. 저는 10년째 단골이에요.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저는 압니다. 복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후로 하나둘씩 단골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를 믿어요. 언론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할머니 편입니다. 복내는 손님들에게 정성껏 국을 끓여내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가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최고의 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복내는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미안해요. 회장님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주머니는 제 은인이십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이 민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우리 꼭 이길 거야.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꼭 이기자. 하지만 네 사람 모두 불안했습니다. 김철수는 언론을 이용해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었고 법정 싸움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철수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태수 회장은 30년 전 복내 할머니 식당에서 일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강태수 회장이 그 식당에서 일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회장이 복내 할머니와 짜고 꾸민 연극입니다. 김철수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재개발 지역의 상가 등록 기록입니다. 복내 할머니가 운영하던 식당 직원 명단에 강태수 회장의 이름은 없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강태수 회장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저를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재벌의 횡포입니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태수 회장, 복내 할머니와의 인연 조작 의혹, 재벌의 거짓말, 진실은 무엇인가? 민지는 기사를 보고 무너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도연은 민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끝이 아니야. 우리한테는 진실이 있어. 태수는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철수, 내가 원하는 게 전쟁이라면 전쟁을 하겠어. 복내는 식당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때 그 청년을 제대로 기록해뒀어야 했는데. 민지는 복내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김철수가 나쁜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재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은 불안한 마음으로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태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변호사팀과 계속 회의를 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불리했습니다. 회장님, 김철수 측에서 제출한 상가 등록 기록이 문제입니다. 당시 직원 명단에 회장님 이름이 없습니다. 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나는 정식 직원이 아니었어. 그냥 밥값을 하겠다고 도와드린 거였어.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30년이나 지난 일이고 기록도 없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벽에 걸린 액자를 쳐다봤습니다. 복내와 젊은 태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지는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 민지야? 민지는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진, 지역신문에 실렸던 거잖아요? 복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단골 손님이 신문 보고 액자로 만들어서 선물해 주셨지.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신문사에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날짜도 있고 기사도 있을 거예요. 복내는 놀라서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맞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민지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 씨, 큰일 났어. 아니, 좋은 일이야. 우리한테 증거가 있어. 재판 당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도 대거 몰려왔습니다. 복내와 민지는 긴장한 표정으로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민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오늘 모든 게 밝혀질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관이 입장하고 김철수와 태수가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철수의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30년 전 재개발 지역의 모든 상가 기록입니다. 복내 할머니의 식당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강태수 회장이 그곳에서 일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당시 그 지역에 살던 주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아무도 강태수 회장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김철수의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태수 회장은 복내 할머니와 짜고 거짓 증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증이며 법정 모독입니다. 복내는 방청석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닙니다. 그 청년은 분명히 우리 식당에 있었어요. 재판관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방청객은 조용히 하십시오. 복내는 다시 앉았지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회장님은 당시 정식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식당 일을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공식 기록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김철수의 변호사는 비웃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태수의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액자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복내 할머니 식당에 걸려있던 사진입니다. 변호사는 액자를 들어보였습니다. 복내와 젊은 태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1995년 10월 18일 지역신문에 실렸던 사진입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신문사에서 발급받은 기사 원본입니다. 재판관이 서류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복내 할머니와 식당 직원이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청년이 바로 회장님입니다. 김철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청년이 회장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태수의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사진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사진 속 청년의 얼굴과 현재 회장님의 얼굴을 비교 분석한 결과 동일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사는 감정 결과서를 제출했습니다. 얼굴의 주요 특징점 32곳을 비교한 결과 일치율 98.7%로 동일인입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당시 신문사에 근무하던 기자를 찾았습니다. 법정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상호입니다. 1995년 당시 지역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했습니다. 이상호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무료급식소를 취재하러 갔다가 복내 할머니와 젊은 청년이 봉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두 분이 너무 인상 깊어서 사진을 찍고 기사를 썼습니다. 이상호는 태수를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그때 그 청년입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얼굴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김철수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30년이 지난 사람을 알아본다는 겁니까? 이상호는 자신의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저는 기자 생활 동안 취재 수첩을 항상 작성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상호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1995년 10월 18일 무료급식소 취재 복내 할머니와 젊은 청년. 청년의 이름은 강태수. 할머니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함.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상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기 전에 두 분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본인 이름을 말씀하셨고 청년도 강태수라고 했습니다. 태수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기자가 이름을 물어봤고 자신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상호는 수첩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수첩도 감정을 받았습니다. 30년 전에 작성된 것이 맞습니다. 재판관이 수첩과 기사, 사진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김철수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이제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김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김철수의 변호사는 당황했습니다. 재판장님, 시간을 주십시오. 재판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강태수 회장과 복내 할머니의 인연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관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철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복내 할머니와 강태수 회장을 명예훼손했습니다. 또한 원래 고소 내용인 영업방해, 사기 등의 혐의도 명확합니다. 김철수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재판관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이 법정은 피고인 김철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또한 복내 할머니와 강태수 회장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복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가 복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이겼어요. 태수는 이상호 기자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인입니다. 이상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보도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기자의 역할이니까요. 태수는 이상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기사를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기사가 아니었다면 이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복내 할머니와 함께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기사로 쓴 것뿐입니다. 김철수는 경호원들에게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나는 억울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온 네 사람과 이상호 기자는 복내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식당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승소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응원하러 왔어요. 단골 손님들뿐만 아니라 뉴스를 보고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복내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복내를 응원했습니다. 복내는 식당으로 들어가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태수와 도연 그리고 이상호도 함께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해장국 나갑니다. 식당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5사람은 식당에 둘러앉았습니다. 복내는 이상호에게 해장국을 내왔습니다. 기자님,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상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할머니한테 빚진 게 있어요. 무슨 빚이요? 이상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신참 기자 시절 취재하러 다니면서 끼니를 자주 거를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 식당에 오면 항상 공짜로 밥을 주셨잖아요. 복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게 무슨 빚이에요?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는 건 당연한 일이죠. 이상호는 복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그러셨죠. 남을 도와주고도 당연하다고 하시는. 태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아주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복내는 쑥스러워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나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지는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정말 소중한 거였네요. 복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단골 손님이 신문 보고 액자로 만들어서 선물해 주셨을 때 너무 기뻤어. 그래서 저렇게 소중히 걸어뒀지. 태수는 액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진이 우리를 구했네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결국 선한 일은 돌고 돌아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 같아요. 태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맞다. 아주머니께서 선한 일을 하셨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았고 결국 우리를 구한 거야. 복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늘이 도운 거예요.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돕는다고 했잖아요. 5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모든 시련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복뿐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복내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며느리,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우리 민지, 좋은 사람 만났어요. 복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수는 복내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복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정말 좋은 일만 남았어요. 민지와 도연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응, 꼭 그렇게 할게.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보상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내의 식당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고 민지와 도연은 퇴근 후 매일 식당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가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복내는 국자를 내려놓고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태수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 이름으로 무료급식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복내는 눈이 커졌습니다. 무료급식소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복내 무료급식소라는 이름으로요. 아주머니께서 30년 전에 저를 살리셨듯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복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그럴 필요 없어요. 태수는 복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아주머니께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리고 아주머니의 선한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민지와 도연도 옆에 섰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그곳에서 봉사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3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요. 복내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한 달 후 무료급식소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커다란 건물 앞에는 복내 무료급식소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복내는 간판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이름이 저렇게 크게. 태수는 복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아주머니의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겁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첫 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내는 주방에서 국을 끓였습니다. 민지와 도연은 배식을 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식사하세요. 천천히 드세요. 어려운 이웃들이 줄을 서서 식사를 받아갔습니다. 얼굴에는 감사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니 고맙습니다. 복내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드세요. 배불리 드세요. 태수도 옆에서 배식을 도왔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네 사람은 식당에 앉아 쉬었습니다. 복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밥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이곳에서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민지가 복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매주 와서 봉사할게요. 할머니의 마음을 이어갈게요.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함께 할게요. 우리 함께 이곳을 지켜나가요.
복례는 세 사람을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복례의 식당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태수와 도연, 민지, 그리고 이상호 기자까지 모였습니다. 복례는 모두에게 특별히 만든 해장국을 내왔습니다. 자, 모두 드세요.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모두가 국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여전히 그 맛이었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맛이었습니다. 태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30년 전에 저를 살려주셔서,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복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당신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상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당신의 선한 마음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민지가 복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제가 할머니의 손녀라서 자랑스러워요. 도연도 복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의 가족이 되어서 영광입니다. 복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이 할미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태수는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앞으로도 우리 함께 걸어가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주면서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함께 걸어가요. 몇 달 뒤 민지와 도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예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복례의 식당 단골 손님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민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도연의 손을 잡고 함께 입장했습니다. 우리 민지, 정말 예쁘다. 복례는 눈물을 흘리며 민지를 도연에게 인도했습니다. 우리 민지, 잘 부탁해요. 도연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약속합니다. 주례를 맡은 이상호 기자가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와 도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민지야,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해졌어요. 평생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을 지킬게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도연 씨, 나도 당신을 평생 사랑할게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함께 할게요. 하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복례는 앞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가 복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주머니. 고마워요, 회장님. 정말 꿈만 같아요. 피로연이 시작되고 민지와 도연은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했습니다. 복례의 테이블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복례에게 깊게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복례는 두 사람을 안아주었습니다. 행복해라. 평생 행복해라. 그날 저녁 모든 행사가 끝나고 복례는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식당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며느리, 하늘에서 잘 봤어요? 우리 민지, 정말 예쁘게 결혼했어요. 복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들, 이제 편히 쉬세요. 민지는 내가 잘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사람한테 보냈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민지와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복례는 놀라서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너희, 왜 여기 와? 오늘 신혼여행 가는 날 아니야? 민지는 복례를 안아주었습니다. 신혼여행은 다음 주에 가기로 했어요. 오늘은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었어요.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셋이 마지막으로
이 식당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복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들, 정말. 세 사람은 식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고 울고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세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정말 행복하죠?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행복해. 도연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요. 복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시련이 끝나고 이제 진짜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례의 선한 마음은 태수를 살렸고 태수는 성공했고 그 인연은 다시 민지와 도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례 무료급식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선한 일은 돌고 돌아 더 큰 선을 만들어냈습니다. 복례의 작은 친절이 3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복례는 잠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복례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도 국 끓여야지. 국밥 냄새가 시장에 퍼지고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국물 맛 좋네요. 이 맛이야. 역시 할머니 국밥이 최고예요. 복례는 환하게 웃으며 국을 퍼냈습니다. 여러분, 복례 할머니와 태수 회장, 그리고 민지와 도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작은 친절이 3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지 보셨나요? 복례 할머니의 따뜻한 국 한 그릇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 인연은 다시 두 젊은이의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작은 선의도 언젠가는 이렇게 돌고 돌아 우리에게 돌아올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좋다.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